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스산한 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은 마당에서 감나무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가색하여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집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는 남의 집인지.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베트남의 녹색 논밭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두 아이는 지금도 베트남에서 친정엄마 손에 자라고 있어요. 저는 엄마이면서도 엄마가 아니고 아내이면서도 늘 외부인이었어요. 남편은 표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했다는데 그 회사가 망한 뒤로 말수가 더 줄었어요. 살던 집, 사업,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이 외딴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저한테 미안해서 잘해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안함은 말 없는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되냐? 한국말 좀 알아들어. 이런 말들은 칼처럼 마음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 그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외로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집, 벽처럼 서 있는 남편, 시선만 피하는 시골 사람들. 저는 그 사이에서 늘 미안합니다만 외우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날 아침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농기구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 순간, 저도 무언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 그렇게 마음속에선 작은 균열이 생겼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린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저를 리나라고 부릅니다. 린이라고 부르면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입에서는 늘 리나가 더 편하게 나오더군요. 어느 순간 저도 그냥 고개 끄덕이며 네, 리나예요 하고 말하게 되었죠. 이름조차 편히 불리지 못하는 삶이 시작된 건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온 건 39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작은 여행사에서 일했죠. 그곳에서 첫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진 남편은 손찌검까지 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 둘이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살아보려고 했지만 베트남에서 이혼한 여자가 두 아이의 양육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다가도 이대로 살아도 되나 싶은 밤이 많았죠.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52였고 베트남에 출장으로 왔다가 지인의 중매로 저를 만나게 됐죠.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는 있었어요.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오면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 뒤에 숨겨진 세월과 상처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한국에 온 첫날, 남편은 저를 조용한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버스도 하루 4번밖에 오지 않는 곳이었죠. 논, 밭, 감나무 그리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집 한 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도시가 아니네. 속삭였어요. 남편은 원래 수출입 무역회사를 운영했대요. 베트남 커피나 건어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던 작은 회사였는데 환율 오르고 거래처가 끊기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해요. 그 일을 말할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분명히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눈빛이었죠. 남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젊을 때 혼인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었지만 파혼했다고만 들었어요. 그 후로 사업에만 매달리다 쉰이 넘어서야 결혼을 결심했고 외국 여자를 선택한 건 아마도 한국 여자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골 사람들은 저를 처음엔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베트남서 왔다며? 논일도 할 줄 아나? 돈 벌려고 온 거지. 그런 말들을 웃으며 넘겼지만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는 종종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기보다 괜찮아라고 짧게 말하곤 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괜찮게 해주지는 않는데 말이죠. 아이 둘은 베트남에 남겨두었어요. 큰아들은 14살, 작은 딸은 10살이었어요. 엄마가 돈 벌어서 곧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떠났지만 8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처음 몇 년은 남편도 아이들 데려오자고 했지만 시골 수입으로는 그게 어려웠죠. 남편은 감자, 고추, 벼농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베트남으로 보내던 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을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 이름은 박말순 어르신. 80이 넘었지만 허리는 꼿꼿했어요. 월남대. 힘들면 내한테 와. 사람은 말이라도 섞어야 사는 기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사람 냄새를 맡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보다 더 자주 마주친 건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불 켜진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도 많았고 남편은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 사람은 지쳐 있었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두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단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어요.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부엌 라디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프로그램.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저는 쌀 씻은 손을 털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말없이 상에 앉았습니다. 늘 그렇듯 휴대폰도 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커피 줄까? 됐어. 짧게 잘린 대답. 따뜻한 말 대신 끊어진 공기만 남았죠. 저는 말없이 된장국을 떠서 내놓았어요. 그 사람은 숟가락 들다가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장 맛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박히더군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죠. 열어둔 된장 거의 다 써서 새로 만든 거라. 그러니까 좀 더 간 좀 보고 하지 그랬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잘못을 지적받는 기분보다 나는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깨에 멍든 채소 바구니를 메고 시장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가게 앞에 모여 이야기하며 저를 흘끗 보더군요. 저 집 베트남 며느리라며? 그래도 말은 꽤 하더라고. 애들은 베트남에 있다던데? 뭔 사정이 있겠지. 저는 그 말들이 전부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속삭였죠. 근데 말이여, 그 집 신랑 전 부인 얘긴 왜 아무도 안 오는겨? 쉿, 그 얘긴 함부로 하면 안 된단께. 그날 처음이었어요. 남편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걸, 그게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다는 걸 눈치챈 건. 사람 사는 집은 늘 소리로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깊게 눌려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마당에서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당신 전에 결혼했었어요? 잠시 침묵. 담배 끝 불빛만 흔들렸어요. 그 사람은 한참 뒤에 짧게 말했죠. 그 얘기 꺼내지 마. 저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더 벌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 그 침묵은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 이야기를 숨겼을까? 그리고 왜 그 이름조차 내 입에서 꺼내면 안 되는 걸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방문을 볼 때마다 묘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큰아들은 많이 자랐더군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빛도 어른 같아졌어요. 엄마 언제 와?
할머니 허리 계속 아파. 나 알바해서 돈 모으고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곧 엄마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그런데 화면 속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다시 찾아왔어. 엄마 욕해.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죠. 그 사람 만나지 마. 할머니 옆에 있어. 말하고 통화를 끊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뭐야, 왜 울어? 아이들 힘들대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또 그 얘기야? 린, 우리 형편 알잖아. 지금 데려올 수가 없잖아. 그래도 8년 기다렸어요. 기다리라 그래. 애들도 다 크면 이해해. 그 말에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요. 당신도 이해 못하면서 왜 애들은 이해해야 돼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죠. 그만해, 피곤해.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말보다 더 아픈 건 그 방문이 쉽게 닫혔다는 사실이었어요. 슈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요즘 감값이 폭락이라는데 김씨 아재는 농사 포기하려나 봐요. 그 집 세댁 표정 보니께 집안 사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단께. 그러게 말이여. 게다가 외국 며느리라 더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연한 듯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가 뜨거웠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죠. 리나, 남편 좀 잘 챙겨. 남자들은 자존심이 밥보다 중요한겨. 순간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화낸 거야. 리나도 화낼 줄 아네. 저는 무작정 슈퍼에서 뛰쳐나왔어요. 바구니가 뒤집히며 달걀 몇 개가 깨졌고 바닥에 흰 노른자가 퍼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밖으로 꺼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말하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마치 거울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던 밤이었어요. 남편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들 데려오자. 돈 나도 일할게. 린, 한국 살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요. 식당, 공장 뭐든. 됐다고 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어요. 왜 맨날 됐다고만 해요? 뭘 그렇게 혼자 결정해요? 이 집 주인은 아니까. 아니야. 이 집엔 아무도 주인 아니야. 우리 둘 다 손님 같아.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손에 쥔 담배를 땅에 내던졌어요. 너 지금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졌고 눈빛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도 덤덤히 말했어요. 그래요. 나 몰라요. 당신도 몰라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나인지 남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골 겨울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바람은 논을 가로질러와 우리 집 창문을 때렸고 집 안 공기도 얼음장 같았어요. 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어도 마음만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밥상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김치는 짜고 된장은 심심하고. 그 말투엔 피곤함도 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참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자꾸만 뛰었어요. 나 노력했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농사도 따라하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떨어져 버렸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만 그 눈엔 익숙한 차가움 대신 낯선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리고 말했죠. 울지 마, 울면 해결돼. 다 힘들어, 나도 너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입에서 처음으로 나도 힘들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서툴렀어요. 꼭 칼끝처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길조차 자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마당에 빨래를 널어도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 집.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벗겨진 구두, 떨리는 어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낮고 거의 무너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또 뒤흔들었죠. 이 사람도 나만큼 외로웠구나. 하지만 그 밤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집 다른 방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겨울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말은 아껴두고 남편은 새벽 오시면 일어나 논으로 가고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채 되지 않았죠. 그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요. 시골 사람들의 말은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베트남 며느리라며? 그 집은 애는 있대? 돈 보고 결혼했겠지. 말도 잘 못하잖아. 남편도 답답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모르는 척 웃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소문을 알고도 모른 척했죠.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노인정 앞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 부인이 훨씬 나았지.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좀 있었는데.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와 신발도 벗기 전에 말했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전 부인 있었던 거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순간 얼어붙더니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야 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알려줄 수 있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돼? 한국 온 거? 나랑 산 거? 그 말 너무 가볍게 들렸지만 제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남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손에 쥔 오래된 수첩을 던지듯 제 앞에 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회사 장부야. 다 망해가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돈 다 들고 튀었고 직원들 월급 못 줘서 고개 못 들고 다녔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그때 아무도 내 옆에 없었다. 근데 너는 네가 뭘 알아? 그가 테이블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그릇이 굴러떨어지고 방 안 공기도 멈춘 듯 고요해졌죠.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였어요. 나도 당신 옆에 앉아 있는데 늘 혼자였다고요. 한국 와서 말도 다시 배우고 웃고 참았어요.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여행 가방. 고향에서 온 옷 몇 벌과 편지, 아이들 사진이 들어있던 가방. 이 집을 떠나자. 더 늦기 전에. 그때 방문이 미세하게 열리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몰라요. 그냥 여기 말고 다른 곳. 가지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밤하늘엔 별조차 없었어요.
집안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제 손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불 켜진 채 앉아 있었어요. 담배는 다 타 들어갔고 눈빛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이 집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추운데?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박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눈빛 하나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얼굴이 다 새하얗네. 들어와. 따뜻한 국이라도 먹고 얘기여. 할머니 집 부엌 연탄 난로 위에서 보글보글 끓던 미역국 냄새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쥐고. 할머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 말하려고 온 줄 알았어. 괜찮아. 오래 있어도 돼. 그날 밤 저는 다락방 같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꽁꽁 언 마음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그 시각 남편은 텅 빈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밥, 식지 않은 된장국, 그리고 제가 놓고 간 머플러 하나. 그는 조용히 머플러를 손에 쥐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그 방 안에서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말할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평소처럼 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저앉은 채 밖하늘만 바라보다 중얼거렸다고 해요. 가지 말지. 왜 그땐 내가 바보같이. 박할머니 댁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고요하게 마당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고 저는 빨래를 개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문 밖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엔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말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왜 왔어요? 제 목소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남편은 모자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죠. 밥은 먹고 있는 거야? 그 말. 돌아오라는 말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먼저 흔든 말이기도 했습니다. 먹어요. 여기선 따뜻하게 주니까. 그래. 다행이네. 그는 다시 모자를 눌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신은요? 밥 먹고 다녀요? 남편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먹었어, 대충. 말은 차가웠지만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대신 옷깃만 꽉 쥐었죠.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나야, 남정네가 춥고 배고프지 않으면 거기까지 오지도 않는다. 말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벌써 이 곁에 와 있는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손바닥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죠. 오긴 오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다음 날 아침,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장 보러 나가는 박할머니를 배웅하고 있는데 동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여기 있었구만. 근데 남편은 왜 혼자 집 대출 얘기하고 다닌단가? 농협에 가서 집을 담보로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허던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요? 왜요? 글쎄 빚 갚는다고 그랬다던데.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나 몰래 뭔가 큰일이 생긴 걸까? 난 그냥 떠났을 뿐인데. 걱정과 불안이 엉켜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왜 그런 얘기조차 제게 털어놓지 않았는지 서운하기도 했고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빚 갚는다고 남편이 그런 큰일을 나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운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 내어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길 위에 얼음이 반짝였고 집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조그만 방 안 식탁 위엔 술잔 하나, 도장과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죠. 은행 서류야. 잠깐 필요한 돈이 있어서. 집을 담보로요? 그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필요하진 않아. 금방 갚을 수 있어. 저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 집 우리 둘이 함께 지은 거잖아요. 내가 살던 집 떠나서 언어도 문화도 다 포기하고 온 집이에요. 근데 당신은 혼자 결정했어요? 남편은 낯빛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그 돈 다 당신 아이들 때문이야.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둘째 아이 많이 아프다며. 당신 없을 때 연락 왔었어. 병원비도 생활도 힘들다고.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손바닥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애들 문제에 당신이 왜 끼어들어요? 당신이 말 안 할 것 같아서. 당신 혼자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이 뭔데요? 목이 떨리며 터져나온 소리. 내 애들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내 삶에 멋대로 들어와서 내 결정도 묻지 않고 내 가족 문제에. 남편은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냥 모른 척하라고? 당신 혼자 가슴에 묻고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게 더 낫죠. 당신이 동정처럼 도와주는 거 더 비참하니까.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결국 남편은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말없이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그날 밤 말 한마디 없이 서로 등을 돌린 채 같은 집 안에서 다른 세계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날로 불만 똑딱거리며 타들어갔고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불쌍해서 데려온 걸까?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도망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할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하러 나가며 신발을 신던 순간이었어요. 그가 제 쪽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애들한테 무관심하게 했던 것은 일부러가 아니었어.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당신 모르게 적금으로 목돈 마련해서 애들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거야. 학교에 다니려면 여기서는 안 되니 읍내나 다른 도시에 방이라도 하나 구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우리 둘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어요. 겨울 아침처럼 차갑고 동시에 숨이 막히게 뜨거운 침묵. 남편은 낮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같은 오해 속에서 10년을 버틴 거네. 그제야 저는 알겠더군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슬픔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걸요. 눈물이 자꾸만 고여 앞이 흐릿해졌어요. 나 당신을 원망한 만큼 많이 그리워했어요.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그는 신발을 벗어놓은 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 없는 곳에서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그 순간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집의 문을 기름칠하듯 삐걱거리지만 천천히 조용히요. 하지만 마음이 다시 가까워진 만큼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어요. 밤에 설거지를 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나를 용서한 거예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수돗물을 껐어요.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죠. 없었던 일처럼은 못해. 하지만 없던 마음처럼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사랑하는 마음.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나 당신하고 같이 늙고 싶어요. 예전처럼 손잡고 시장도 가고 저녁밥 먹고 같이 TV도 보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제일 갖고 싶었어요. 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늦은 거 아니죠.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어요. 그냥 도란도란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 같았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흘렀고 창문에 비친 우리 모습은 10년 전보다 주름도 많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시 여행 갈까? 이번엔 당신 혼자 두고 오지 않을게. 저는 눈물이 나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크게 끄덕였죠. 마치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그 단 한 번의 끄덕임에 담아보내듯. 며칠 뒤 우리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여행 가방, 오래된 앨범, 벽에 걸어두었던 세계 지도까지 그대로였죠. 남편이 말없이 지도를 펼쳐 들더니 바다 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기억나? 당신 처음 한국 오기 전에 우리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데. 그가 가리킨 곳은 제주도였어요. 그때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 제주도쯤은 언제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회사의 부도, 빚, 이별 같은 것들에 묻혀 사라졌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가요? 이번엔 같이? 그는 대답 대신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거칠고 굵었지만 그 안에 있던 온기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마당에 있는 낡은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 붉게 떨어지고 있었고 논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죠. 나 사실 무서웠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없는 삶이 될까봐. 그래서 더 화내고 더 꽉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붙잡는 방법을 몰랐어. 저는 그의 옆에 천천히 앉아 말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내가 노력해도 한국 사람 눈에는 절대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을까봐.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눈이었어요.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가족이 되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베트남에 있는 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 해. 여기가 내 집이고 너희가 다시 올 수 있는 집이 되게 만들려고 해. 많이 기다렸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책상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그걸 본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달력을 펼쳐놓고 비자 신청 날짜를 적었어요.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을 버스가 다니는 작은 터미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달빛이 논 위에 은빛 물결처럼 번지던 밤이었죠. 남편은 오랜 망설임 끝에 이런 말을 꺼냈어요. 내일 당신이 만약 안 가겠다고 해도 난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당신이 좋다는 대로 있을게. 그 말은 겉으론 조용했지만 제 마음엔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도망 안 가요. 당신 옆에 있을래요. 어딜 가든 같이 갈래요. 남편은 짧게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 우리 같이 가자.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새벽 첫 배로 제주에 도착했어요. 바닷바람은 아직 겨울의 찬기를 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갑기보단 맑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등산 가방을 대신 매줬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 걸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바다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죠. 산 중턱 오르는 길에서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사업 망하고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당신한테도 미안했고. 그래서 더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런 당신이 더 좋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늘 밥 지어주고 논밭같이 다니고 그게 사랑인 줄도 몰랐어요, 그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바람 소리만 들리더니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말하면서 살짝 싸우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돌담길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조심스럽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에는 오래된 그리운 두 아이의 얼굴이 떨리는 화면 위로 떠올랐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 그리고 화면을 잡고 울먹이는 아이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웃어 보였어요. 응, 엄마야, 이제 곧 너희 데리러 갈게. 그 옆에서 남편이 어색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다음에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보자. 아이들은 잠시 놀란 듯 웃었고 그 웃음은 바닷바람보다 따뜻했어요. 전화가 끝난 뒤 저는 또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났던 눈물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해안가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 울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안했다. 나도 미안했어요. 앞으로 같이 살자. 당신 애들도 우리 둘도 같은 집에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고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늦었지만 분명한 사랑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인생 사연입니다. 서로 살아온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따스한 바람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